짙은 어둠이 깔린 구석기 시대의 동굴 안. 코를 찌르는 끔찍한 악취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진동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생존 본능을 미친 듯이 자극하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바닥에는 며칠 전 매머드 사냥에서 척추가 부러져 끔찍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둔 부족 최고의 사냥꾼이 누워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제 부패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체내의 박테리아가 통제력을 잃고 증식하며 가스를 만들어내고 피부는 팽창하며 핏줄은 검푸르게 변해갑니다.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체액은 흙바닥을 적시고 시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트레신과 카다베린이라는 치명적인 부패 화합물의 냄새는 동굴 밖 수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냄새는 빙하기에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초대장입니다. 몸무게가 300kg이 넘는 거대한 검치호, 뼈까지 씹어먹는 고대 점박이 하이에나 떼들, 그리고 무자비한 다이어 울프들이 피비린내와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동굴 입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족원 전체가 포식자들의 턱뼈 아래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포식자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죽은 동료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냉장시설을 갖춘 안치실, 화학적 방부 처리 기술,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완벽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수만 년 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빙하기의 가혹한 대자연 속에서 동료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곧 부족 전체의 생모를 결정짓는 가장 잔혹하고 치명적인 생존 게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런 도구도 화학약품도 없는 이 원시의 인류는 자신들을 노리는 거대한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이 거대하고 부패해가는 생물학적 시한폭탄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죽음이라는 현상은 초기 인류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물리적이자 생물학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성인 남성의 시신은 무게가 7-80kg에 달하는 거대한 유기체 덩어리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인체의 면역 체계는 붕괴하고 장내에 서식하던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즉각적으로 신체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사후 24시간이 지나면 사후경직 최고점에 달해 시신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48시간이 지나면 내부 장기가 액화되며 악취를 동반한 가스가 몸을 부풀립니다. 만약 시신을 동굴 밖으로 그냥 끌어다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와 체액의 냄새를 따라온 하이에나 떼가 시신을 뜯어먹을 것이고 포식자들은 이 근처에 먹잇감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여 동굴 주변을 영원한 사냥터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굴 깊숙한 곳에 방치한다면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병원균과 괴사성 박테리아가 밀폐된 공간의 공기와 식도를 오염시켜 남은 부족원들을 폐혈증이나 호흡기 감염으로 몰살시킬 것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끔찍한 진퇴양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 앞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단순히 짐승처럼 도망치는 대신 인류 진화사의 가장 위대한 도약을 이뤄냅니다. 바로 매장이라는 행위의 발명입니다. 하지만 빙하기에 얼어붙은 땅을 파내는 것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철제 삽도, 곡괭이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오직 부러진 나뭇가지나 동물의 견갑골, 그리고 맨손을 이용해 돌처럼 단단하게 언 흙과 자갈을 파내야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손톱은 깨져나가고 손가락은 피투성이가 되며 극심한 동상의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성인 한 명의 시신을 눕힐 수 있는 구덩이를 맨손으로 파는 데에는 최소 3,000에서 5,000칼로리의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선사시대에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 상황에서 죽은 자를 위해 이토록 막대한 칼로리를 소모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비이성적인 자살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토록 무모한 노동을 선택했을까요? 오직 죽은 자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대 인류가 남긴 무덤의 형태에서 놀라운 과학적, 실용적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호모사피엔스의 무덤을 발굴해보면
시신이 대부분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태아형 자세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대지의 자궁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라는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고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된 생체 역학적 효율성의 결과입니다. 사후 경직이 시작된 시신은 관절이 굳어 일자로 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억지로 펴려고 하면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체액이 유출되어 포식자를 자극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시신을 일자로 눕히려면 길이가 2m에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얼어붙은 땅을 2m나 파는 것은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노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웅크린 자세로 시신을 묶으면 불과 1m 남짓한 작은 구덩이만 파고도 시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칼로리 소모를 최소화하며 포식자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킨 천재적인 생존 공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는 것만으로는 굶주린 맹수들의 후각을 속일 수 없습니다. 흙을 덮어봤자 하이에나나 곰은 쉽게 땅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맹수의 발톱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고 부패의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현대 화학자들과 같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구석기 시대의 무덤을 발굴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이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시신과 주변 흙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붉은색 안료, 오크라입니다. 고대인들은 시신을 묻기 전 엄청난 양의 붉은 산화철 가루를 시신 전체에 두껍게 뿌렸습니다. 오랫동안 인류학자들은 이 붉은 가루가 단순히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장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학과 미생물학의 렌즈로 이 붉은 가루를 분석한 결과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붉은 오크라의 주성분인 산화철, 아이런 옥사이드는 강력한 건조제이자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시신에 산화철 가루를 두껍게 바르면 이 가루가 시신 표면의 수분을 급격하게 흡수하여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합니다. 부패를 촉진하는 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되면서 시신이 썩어가는 속도가 현저히 늦춰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화철이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자를 흡착하여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대인들이 뿌린 붉은 가루는 단순한 물감이 아니라 포식자들의 후각 레이더망을 교란시키고 시신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초의 화학적 방부 처리제, 원시 시대의 엠벌밍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의 피비린내 나는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어떤 광물이 죽음의 냄새를 지워버릴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해 그들은 무덤 위에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석회암 바위나 무거운 돌들을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건 역시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주술적 의미로 해석되곤 했지만 동물의 행동 심리학과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턱 힘이 강하고 발톱이 날카로운 하이에나나 다이아울프라도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거대한 바위들을 치워내고 땅을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돌무더기는 맹수들의 물리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견고한 생체공학적 바리케이드였습니다. 땅을 파고 화학적 항균제인 오크라를 뿌리고 거대한 바위로 봉인하는 이 일련의 과정, 이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시신이라는 생물학적 위험물질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고도의 위험물 처리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매장 풍습은 단순히 전염병을 막고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물리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상은 고대 인류의 뇌 속에 전례 없는 심리적, 인지적 충격을 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매머들을 사냥하고 불가에 앉아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차갑고 뻣뻣한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육체는 분명히 여기 눈앞에 있는데 그 육체를 움직이게 하던 목소리, 성격, 기억, 즉 그 사람의 본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초기 인류의 뇌, 특히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그들은 복잡한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지적 혁명을 겪게 됩니다.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을 구성하던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상상력. 이것이 바로 영혼과 사후세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교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충격은 수면 상태에서 극대화되었습니다. 렘 수면 중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땅에 묻은 죽은 동료가 밤이 되면 꿈속에 나타나 함께 사냥을 하고 말을 건넵니다. 원시 인류에게 꿈은 단순한 뇌의 잔상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의 차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의 육체는 버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강렬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영원한 소멸이라면 언제 맹수에게 찢겨 죽을지 모르는 가혹한 빙하기의 일상 속에서 인간은 극도의 허무함과 공포에 짓눌려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사후세계라는 개념의 발명은 매일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미치지 않고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신경학적 진통제였습니다.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매장 방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덤 주변의 흙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분석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 주변에서 서양 톱니풀, 수레국화, 접시꽃, 마황 등 수백 송이의 봄꽃 꽃가루가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은 동료를 위해 험준한 산과 들을 헤매며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꺾어와 시신 위에 고이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초의 꽃 헌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과학의 렌즈로 이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동을 넘어선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샤니다르 동굴의 무덤에 받쳐진 꽃들은 단순히 예쁘고 향기로운 꽃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토풀은 강력한 지혈작용과 항균 효과를 가진 약초이며 마황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강력한 약용식물입니다. 게다가 이 식물들은 공통적으로 곤충들이 기피하는 강력한 화학물질을 내뿜습니다. 즉 시신 위에 덮인 이 꽃들은 썩어가는 냄새를 맡고 파리나 구더기 등 해충들이 시신에 알을 낳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충제이자 사후세계로 떠나는 동료가 저승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챙겨준 원시시대의 구급상자였던 것입니다. 미신적인 의식이라고 치부했던 행위 속에 식물학적 지식과 의학적 통찰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식물들의 화학적 특성을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생존의 빅데이터가 종교적 의식이라는 형태로 암호화되어 전수된 것은 아닐까요? 죽음을 대하는 이러한 종교적 의식과 애도의 과정은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생체 조절 시스템이었습니다. 동료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살아남은 자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사량 수준으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소화 기능이 멈추며 극도의 불안과 수면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족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사냥을 나가지 못하고 결국 굶어 죽거나 맹수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함께 모여 시신을 닦고 붉은 오크라를 바르고 꽃을 바치며 애도하는 장례의식을 치르는 동안 인간의 뇌에서는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신체적, 감정적 교류는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킵니다. 포옹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코르티솔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극도의 불안감을 진정시킵니다. 도파민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부여합니다. 장례식이라는 공동의 종교적 의식은 개인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공포의 무게를 부족 전체가 나누어 짊어지게 함으로써 붕괴 직전의 정신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완벽한 신경학적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부족은 공포에 짓눌려 멸종했지만 장례를 치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은 부족은 다시 창을 쥐고 사냥터로 나갈 수 있는 심리적 무장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순기르 유적지에서 발견된 3만 년 전 두 어린아이의 무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시신에는 메머드 장화를 정교하게 깎아 만든 구슬이 무려 1만 개 이상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구슬 하나를 깎고 구멍을 뚫는 데에는 숙련된 장인이라도 최소 1시간이 걸립니다. 즉, 이 두 아이를 장식하기 위해 부족원들은 1만 시간이라는 생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는 데 쏟아부은 것입니다. 사냥하고 채집할 시간조차 부족했던 그 가혹한 빙하기에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인류가 단순히 먹고 자고 번식하는 생물학적 기계를 넘어 사랑과 기억, 그리고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생존 그 자체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음이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 가치마저 지워버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인류를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한 존재,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지능을 가진 원시인이라고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덮친 그 차갑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의 오만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들은 부패의 생물학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산화철의 항균 작용을 활용한 탁월한 화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식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의 방어력을 구축한 최초의 토목공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상 속에서 영혼과 사후 세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창조해낸 위대한 철학자들이었으며 슬픔에 빠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옥시토신의 치유력을 끌어낸 완시시대의 완벽한 심리치료사들이었습니다. 가혹한 대자연의 위협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 굳은 땅을 파고 붉은 가루를 뿌리며 아름다운 꽃을 바쳤던 우리의 조상들, 그들이 발명한 매장과 종교는 단순한 미신이나 두려움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치열한 의지이자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이 만들어낸 인류 진화사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 서서 꽃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안식을 기도할 때 우리는 수만 년 전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죽은 동료를 위해 처음으로 꽃을 꺾었던 그 위대한 선구자들의 따뜻한 심장 박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공감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그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최초의 공감의 개척자들에게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